살아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라보기 박인택의 인텔리티브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주요 신문과 방송을 분석해 꼭 알아야 할 뉴스만 뽑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어제 주요 신문 일면에 삼성 광고가 다 들어가서 신문들이 모두 비슷하죠. 근데 오늘은 삼성 광고가 빠지니까 이렇게 다양한 광고가 배치되면서 서로 다 다른 느낌을 주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고 합니다. 또 정전협정 70주년인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나눴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서 함께 잡아주신 손, 따뜻하게 안아주신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이날 해동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연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오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신년 인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아까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죠.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신년 인사회에 왜 불참했냐고 물었더니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초청 이메일이 대표 메일로 접수됐다. 우리가 예정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행안부에 회신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덜렁 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행사와 관련한 참석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약도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참여를 했습니다. 취임 후에 노동계나 제1야당이 민주당을 만나는 것은 외면하면서 이른바 경제계 인사들은 계속 만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인들의 노력만으로 사상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사상 최고였는지 의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엄연히 경제의 중심축의 하나인데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노동자는 그냥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가 봅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오늘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경제계의 선물을 줍니다. 반도체 기업 등 국가전력 기술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최대 35%까지 확대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세액 부담이 3조 6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감세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적극 재정이 요구되는 복합 위기인데 또 감세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IRA에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 원의 중세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웬일로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왜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내릴까요?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지역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2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겹겹이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고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들만이 집을 사는데 도움을 받게 되겠죠. 지금은 8%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매수자들이 급증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규제안은 전에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보시면 2014년, 즉 박근혜 정부 때죠. 새 경제팀 LTV, DTI 족쇄 푼다. 대대적 부동산 규제안으로 경제 온기 살리기. 이게 최근에 살면 복권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들어보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거의 부동산 정책이 비슷하게 가죠. 반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윤석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우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 등급별로 세금은 물리고 규제도 넣고 대출도 더 조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큰 제약을 받게 되죠. 집값이 뛰면 투기 심리가 강화되고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를 강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줄여 투기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진보 정부는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주로 펴고 보수 정부들은 보통 건설 경기를 살리려 부동산을 푸는 정책을 주로 실시합니다. 즉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왜 부양하냐면요.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32.77%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15.19%, 박근혜 정부 때는 9.88%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37%가 올랐습니다. 그럼 왜 진보 정부일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대부분의 경우 전 정부에서 건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규제를 안 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그 부양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즉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펴고요. 이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정부인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판단해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의 효과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